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9월 시장은 유가와 금리 환율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망을 해야 할지 비중 확대를 해봐야 할지 한번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는 산유국의 감산 소식 속에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9월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글로벌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 전반은 7, 8월까지, 네. 8월까지는 주가가 상승했고, 특히 상반기에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전 세계 증시가 조금 차별화와 집중화로 상승했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조금 후유증이 지금 9월 장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과열인 종목이 있지만 시장 전체가 거품은 아닌 상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기를 찾는 과정에 말씀 주셨듯이 금리가 오르고 유가가 네. 오르고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에 묵직한 조금 악재 요인이 좀 등장해 있는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위험자산 시장에 묵직한 좀 악재 요인이 등장했다라고 좀 전해주셨네요. 근데 또 현재 미국 기준금리를 살펴보면요, 2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도 가장 크게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기업들이 좀 파산을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미국 경기는 좋고 또 좋으니까 인플레가 안 잡히고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또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네.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 주식 시장의 좀 분위기랑 매크로 전반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S&P 500이나 다우 30은 가장 좋은 종목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부채는 적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도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 높은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네. 높아지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매크로 전반에 기저에 깔려 있는 조금 취약 차주들이 연체율을 늘리고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부도율도 올라가고 또 회사채 발행이 조금 잘 안 되고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약간의 신용 경색이 경제 전반적으로 조금 몰려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은행 시스템에 완전히 발목을 잡는다든지 주름살을 줄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주식시장의 온도와 이런 매크로의 온도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조금 더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든지 또 삼고 유가나 금리가 계속 높게 고공행진을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이러한 부실 요인들이 미국에서도 조금 더 커질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중앙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으로 조금 더 압박해서 들어오면 시장 전체적으로 소비가 둔화된다든지 신용 경색에 조금 빨간불이 켜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식 시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한 4분기 정도에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 요인이 4분기에 더 증가할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또 그렇다면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고위 인사들의 경우에 사실 금리 동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살펴본다면 더 이상의 인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좀 해왔었거든요. 이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네. 혼란스럽지만 그 중앙은행 정책가들 또 좀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좀 보면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얘기했던 네.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도 수차례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만큼 다음 주에 이제 있을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발표가 좀 중요한데요. 결국 연준 위원들도 지금 금리를 조금 완전히 동결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기에는 인플레이 요인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지난달 CPI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은
전월 대비 0.2% 올랐다가 그러니까 네. 6월 대비 7월은 헤드라인이나 뭐 근원이나 전월 대비 6월 대비 0.2%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다음 주에 나온 8월 CPI는 네. 근원이나 헤드라인이나 0.4, 0.7 조금 더 올라가는 쪽으로 네.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근에 네. 유가 요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기저효과, 네.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물가 요인이 계속 존재해도 네. 전월비라든지 전년동월비는 조금 높게 나오는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금 뒷바람을 맞고 뒷바람을 받으면서 물가가 안정됐다면 네. 하반기는 앞바람을 맞으면서 헤드윈드를 맞으면서 돌파해야 되는 조금 부담스러운 물가 환경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준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FOMC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또 이제 뭐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FOMC 앞두고 있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의 경우에도 사실은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한 50% 이상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경제 지표가 엇갈리고 있죠. ISM, 뭐 PMI 지표만 해도 제조업은 낮게 나오고 아직 서비스업은 조금 뜨겁거든요. 네. 지난달에 52.5에서 54.5 이렇게 그냥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그 세부 항목을 보니까 지금 가격 지불, 그다음에 주문, 이런 고용, 이 모든 서비스업의 PMI 구성 항목들이 다 강세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는 현재 뭐 좀 우리나라도 경제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만 롤링 뭐 리세션,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조금 안 좋아지는데 이 얘기는 이제 돌아가면서 안 좋아지는데 지금 첫 번째 지금 안 좋아지는 지금 이미 안 좋아지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제조업. 네. 제조업 PMI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 경기는 안 좋고 지금 보시듯이 서비스업 경기는 좋고 근데 네. 이 서비스업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조금 쉽게 지금 긴축 기조를 완전히 손 털기는 네.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한두 달 지표를 지켜보고 네. 9월 달은 동결한다 하더라도 11월 1일 FOMC에서 우리는 이제 11월 1일 날에는 금리를 안 올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은 네. 두세 달 정도는 지표를 봐야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1월 1일까지 FOMC 직전까지 계속 시장은 한 40~50%의 확률을 가지고 올리는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네.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네. 하겠네요. 일단은 뭐 지금은 이 정도로 나와 있지만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최근 유가 역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산유국의 감산 연장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감산을 하게 되면서 주 수요처가 되는 중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해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게 된다면 금리 정책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의 유가 상황은요? 네, 지금 유가가 어쨌든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감산으로 촉발됐지만 네. 간밤에는 사실 미국 석유협회가 이제 재고가 낮다라고 발표하면서 한 번 더 영향을 받았고요, 위쪽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가 조금 약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경제가 네. 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의 수요를 쫓아갈 것 같습니다. 유가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오펙 플러스는 조금 더 이문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네.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수요가 이제 정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완연하게 줄면 아마 오펙도 조금 감산을 조금 슬그머니 조금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유가의 고비는 지금부터 한두 달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동절기 들어가면서 수요가 느는 부분은 있지만 4분기에 들어갈수록 중국 수요는 둔화되고 인도 수요도 둔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WTI 기준으로 한 93달러 배럴당 93달러 정도가
조금 맥시멈. 지금부터는 한 6, 7%는 좀 네. 업사이드를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것이 조금 현실적인 예측이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사실 9월, 10월에 또 뭐 한 90불 이상으로 만약에 WTI가 움직이면 네. 아무래도 10월, 11월 약간 이연되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사실 유가는 근원 물가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는 주지 않지만 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 주듯이 헤드라인 물가에 유가가 영향을 주면 한두 달 지나면 근원 물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9월, 10월에 오른 유가가 여전히 큰 폭으로 그 이후에 4분기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올 연말까지는 여전히 미국의 통화 정책과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근원 물가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 올라갈 룸도 좀 있고 네. 근원 물가도 영향을 미칠 수가 네. 있겠네요. 일단 그러면 또 산유국의 감산 결정 속에 유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저희가 전략은 네.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그 유가가 올라갈 때는 뭐 정유주들이 네. 최근에 이제 조금 힘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하는데 하지만 이 유가가 조금 진성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시적인 수급에 의한 한 두어 달 정도의 단기적인 기술적인 상승이라고 한다면 네. 좀 유가와 관련된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 경기 순환주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짧게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네.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서 결국 뭐 금리가 내려와야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갈 텐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여전히 조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상반기에 많이 올라갔던 기술주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하반기 또 9월 달 이후에 또 9월 장세는 조금 지수 자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틈새 종목 중심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뭐 약간 틈새 종목들이 조금 활개를 칠 수 있는 그 정도지 네.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조금 상승하는 그런 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뭐 종목별 또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도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말이 뭐 말은 쉽게 들리지만 어려운 장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확대해 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좀 뭐 지금 물려있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네. 쉬는 방법도 한 방법인데 아무튼 포지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좀 네. 많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고요. 9월장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런 장일수록 결국 뭐 조금 섣부른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 전체적으로 주식을 팔고 떠나기보다는 결국 이런 조금 어수선한 상황, 매크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어수선한 상황은 조금 버티면 또 지나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어쨌든 쉬는 것도 투자다. 네. 그리고 잠잠히 있는 것도 투자인데 일단 섣부른 매매는 조금 하지 말고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 조금 틈새 성장주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룸은 없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확인됐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바닥이 확인된 반도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 뭐 컨텐츠 종목 또 뭐 K 컨텐츠 이런 쪽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신재생이나 방산 여러 가지 또 IT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들은 어쨌든 성장성이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런 성장성이 살아있는 종목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9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 시장을 살펴보면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지수를 또 끌어올릴 만한 뚜렷한 호재 요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금리와 물가와 유가가 조금 안정돼야 네. 그 다음 스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삼고 현상, 네. 삼고 현상이 모든 어느 나라 증시에나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웃나라 중국이 조금 무거운 부채 조정 이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안화의 절하 압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원 달러도 약간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장세가 9월 장세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어쨌든 포지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결정되는 그러한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올라가면 조금 추격하지 말고 떨어지면 사고 네. 그런 정도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9월을 전반에 또 놓고 봤을 때요, 박사님, 이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저게 비중을 뭐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건 안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그 주식 투자를 네. 할 때 좀 전체적인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는 뭐 7대 3이라든지 6대 4라든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게 조금 결과적으로 네. 시간이 지나면 그 잘했다라는 그런 것 같고요. 급하게 주식의 비중 자체를 조절하는 전략은 좀 가능하면 정말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네. 정말 어마어마한 불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때가 아니면 조금 종목 혹은 섹터 네. 전체적으로 약간 그 주식 안에서 조정을 하고 네. 지금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면 조금 급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조금 기다리는 것이 조금 잠잠하게 기다리다 보면 또 수가 보이거든요. 네. 틀림없이. 그런 9월장이 조금 그런 답답함을 바로 해소시켜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네. 그런 증시 환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